오늘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에 대해서 보는데 좀 상세하게 볼 거예요. 제가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할 때, 그게 이제 작년 스터디 할 때는 2월 달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원천세를 먼저 하기는 했는데, 이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하고 지급명세서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급명세서가 나오기 전에 원천세 신고서가 선행되죠. 네, 원천세 신고가 되기 전에 또 우리가 입력 단계가 있어요. 그 입력 부분을 잘 해줘야 이게 원천세 신고서부터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별 문제 없이 신고하고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를 상세하게 좀 볼 거예요. 네. 이해를 볼 거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가 뭔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회계처리 있는데 여기 이제 이러한 소득들이 있죠. 이게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이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천세 신고 자체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용이다. 근데 회사가 지급을 하는데 그 지급을 하는 거의 종류가, 소득의 종류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리고 중도태사자하고 연말정산 회계처리가 있습니다. 마무리로 볼 거고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급여신고라고 들었어요. 급여신고.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급여신고라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인 저는 급여신고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로소득인 그 급여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세무 업무를 하는 나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회사에다가 급여 신고하게 자료 주세요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급여와 관련된 자료만 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천세 신고를 할 때는 클라이언트들한테 급여 신고라고 해서 자료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급여 등 여러 가지 다른 소득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단순히 급여 신고라고 해버리면 급여 자료만 되게 되고, 이제 우리가 결산을 보다 보면 급여 외에 또 다른 소득을 지급한 내역들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신고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정신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칭을 조금, 근데 이게 너무 길어요. 명칭 자체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잖아요. 너무 길어서 그러면은 약칭으로라도 원천세 신고 정도로 명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월 이 급여 신고라고 하는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도 이 신고서 자체를 상세하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불러오기를 하면 되니까. 우선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딱 띄워놓고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불러오기거든요. 그러니까 불러오기 하다 보니까 그냥 숫자만 맞으면 우리가 그 신고서를 마감을 해서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고서를 조금 제가 부가세 신고서도 마찬가지로 신고서를 좀 자세히 보시라고 하는데 그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서면 신고서 수기로 작성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신고서를 모르게 되면 거기에다가 신고서도 모르는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내가 정확히 모른다고 하면 수기신고서를 작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온전히 프로그램에 의존해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프로그램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무대리인들이 많으시니까 세무대리인 쪽은 항상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주요 업무를 하죠. 근데 일반 회사를 가게 되면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회사에서 프로그램이 없어도 원천세 신고 같은 경우는 실은 그렇게 어려운 신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홈택스를 이용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때 내가 그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는 그 신고서 란에 숫자를 내가 본인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뭔지를 모르면 홈택스 자체도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항상 있지는 않을 수 있다. 프로그램이 항상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은 업무를 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모를 때 누군가의 가르침이 그거 그렇게 입력해서 그렇게 해 라고 저는 처음에 배웠어요. 처음에 자격증 시험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시험용 프로그램을 썼었죠. 그러니까 실무용 프로그램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실전을 할 때는 내가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할 때 배운 것과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막상 연습으로 자격증 시험 볼 때 이렇게 다 연습을 해봤는데 실전에 와서 보니까 급여 자료 입력하는 것부터 해서 헤매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모르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 하면 그때 당시는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해보려고 보면 또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하라고 하셨지? 네. 그렇게 되죠. 이제 이게 수동적인 업무를 하게 되면 운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신고서 자체를 알게 되면, 그 신고서를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수기 신고를 하든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고를 하든지 능동적으로 응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급여 신고 위한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들은 그에 맞는 급여 자료만 줄 수 있어요. 네, 줄 수 있어요. 제 경험이에요. 제가 급여 신고하기 급여 자료 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까 이자 비용이나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도 지급을 했으면 원천세 신고를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급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빠뜨리고 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업무하는 그게 보면 신고가 먼저 항상 되고 회사에다가 자료 요청을 해서 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결산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신고되지 않은 소득들이 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자료 요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원천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이제 원천세 신고 자료가 뭔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들을 달라고 해야죠. 이 자료. 급여, 일용직 급여 3.3%, 지금은 8.8%로 바뀌었으니까 옛날에 4.4% 있는 거 지금 8.8%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이자 지급한 거, 배당 지급한 거 이거는 같으니까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한 게 있는지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원천세 신고는 이미 회사에서 다 지급이 됐어요. 보통 급여날이 말일이 많이 있고요. 25일 있는 데도 있고 2월 5일 아니면 2월 10일에 많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정도 날짜에. 근데 그러면 우리는 원천세 신고를 2월 10일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급여 지급을 25일, 말일 아니면 5일에 지급하는 회사들은 이미 지급을 했단 말이죠.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그 지급한 내역을 다 주면 좋은데 빠뜨리고 주게 되면 그때 원천세 신고할 때는 누락이 될 거고 그나마 이제 결산을 볼 때 결산이라는 거는 다 맞춰야 되는 거니까 결산을 볼 때 그런 자료들이 툭 튀어나오면 수정신고라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소득이 결산을 보는데 이 소득 지급한 내역이 소득인지 소득을 지급한 건지 원천세 신고 대상인지조차 모른다라고 하면 이게 결산을 보다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좀 난감해져요.
그래서 원천징수 대상 신고 소득이 있고 지급이 있고 신고가 되었고 납부가 되었다. 요거를 우리는 장부에다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분계로 표현을 하죠. 근데 장부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점이 다 있거든요. 신고 소득이 있다라는 거는 귀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천세 신고서를 보면 귀속월이 있고 지급월이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 대상 신고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귀속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급이 있었다. 그러면 지급월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고가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마감이니까. 그 다음에 납부가 되었으면 그 다음 달 10일 이전에 납부가 됐고, 10일 이후에 납부가 됐으면 이제, 기한 후 납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산세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장부에 표현을 합니다. 분계로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급된 소득이 있는데 신고하고 납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급여신고라고 해서 우리가 요청을 잘못해서 이제 정말 급여 자료만 주는 경우 아니면 지급된 사실을 회사에서 알죠. 회사에서 직접 지급을 했으니까. 근데 이 자료를 세무대리인한테 주지 않거나 본인이 원천세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그 자료를 빠뜨리고 신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게 원천세 신고 대상 소득인지조차 몰라서 돈은 지급은 했는데 요거를 이 원천세 신고 대상 소득인 거를 알았으면 세무대리인한테 해당 자료를 주거나 본인이 회사에서 직접 원천세 신고를 했을 건데 이거 자체를 모르면 신고를 할 수가 없겠죠. 그게 뭐가 있냐면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지급하면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만 이제 알고 계시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 대상 소득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원천세 신고서 자세히 보면은 개인과 법인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 구분이 돼 있는데 거의 개인에 대해서 좀 길게 표시가 돼 있고 법인은 앞부분에 우리가 그 원천세 신고서 자체가 실은 3장이에요. 보통 부표가 있으니까. 근데 부표에 해당하는 내역이 없으면 원천세 신고서 첫 장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법인 원천 같은 경우에 내역이 있다 그러면 부표가 뒤에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원천세 신고서 첫 장에는 이 개인에 대한 소득 내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은 이제 개인 부분은 각 소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잠깐 저기 볼게요. 이렇다라는 거죠. 이게 원천세 신고서 프로그램 화면이잖아요. 이거 출력하면 일반적인 신고서로 보이니까 그냥 이대로 보실게요. 여기 보면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 기타, 연금소득, 이자 배당소득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비거주자 양도소득, 법인 원천, 저축해지 추징세 요것들은 이제 뒷부분에 부표로서 이쪽에 표시가 돼요. 부표. 그래서 여기 근로소득부터 여기 배당소득까지 여기는 이제 개인에 해당하는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 있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되는데 퇴직소득은 아니죠. 종합소득은 아닌데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서 이 신고서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의 대부분이 거의 종합소득 신고 대상 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회사 입장에서는 지급에서 비용이지만 이 소득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이런 소득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소득을 받는 자들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올라가서 보면
어, 원천세 신고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보통 회사거든요. 회사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그 소득을 지급받는 개인 또는 법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득을 지급받는 자 입장에서의 세금이에요. 소득자의 세금인 거죠. 근데 그거를 원천징수 의무자가 대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100만 원을 지급을 하기로 했고, 근로소득이 100만 원인데 거기서 근로소득세를 5만 원을 원천징수했다라고 하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5만 원을 덜 줬잖아요. 그리고 95만 원을 줬을 거란 말이죠. 그 5만 원은 원래 소득자가 자기가 받아서, 원래는 100만 원 전액을 받아서 5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지만, 이러한 개인들이 납부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네가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하고 네가 그 뗀 거를 납부를 해. 그게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천징수 의무자가 5만 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갖고 있는 거를 떼었으면 지급월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를 해줘야 되는 게 의무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소득세를 갖고 있었는데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미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소득 지급받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다 냈어요. 실은 다 냈죠. 근데 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납부를 하지 않는 미납 가산세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가 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얘는 원천세 신고 자체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어요. 신고불성실 가산, 우리가 부가세 신고도 보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뭐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런 가산세가 있는데, 그리고 법인세나 일반적인 소득세들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다 있는데, 원천세 자체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어요. 다만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좀 크죠. 다른 것들은 하루 미납을 하게 되면 하루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불성시 계산을 해서 가산세를 내는데, 원천세는 하루만 미납하더라도 3%가 기본으로 붙어요. 3%가 기본으로 붙고 하루에 그 해당하는 또 이자 성격의 그 납부불성시 가산세가 붙게 되죠. 그래서 원천세는 미납하게 되면 좀 처음에 부담해야 될 세금이 많습니다.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서는 지급을 하고 그거를 비용 처리하면 되는데, 이 소득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익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세금을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면은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부담이 돼요. 소득을 받는 자 입장에서. 우리가 근로소득을 지금 받고 있는데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죠.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정산을 하는데, 근로소득 외에 타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연말정산으로 해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매달 원천징수를 적게 해놓으면 연말정산 했을 때 추징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도 부담스럽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이거를 소득 받는 자가 익년도 5월에 한꺼번에 소득 신고하면서 납부를 하게 되면 그 소득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한 달치 월급은 기본이고 뭐 몇 달치 월급을 내야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근로소득자,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 뭐 기타 뭐 다른 소득자들, 이런 사람들은 원천징수를 어느 정도 해놨으니까 정산을 하더라도 5월달, 익년도 5월달에 정산을 하더라도 부담할 세액이 좀 적어요. 뭐 이제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좀 부담이 덜 되죠. 이미 기존에 낸 세금이 있으니까. 근데 개인사업자들은 1년에 딱 2번 내거든요. 1년에 한 번 내거나 아니면 2번 내요. 지금 11월 달에 중간예납 있죠.
이때 내거나 아니면 5월 달에 이제 정산을 해서 내고 11월 달에 낸 거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는데 11월 달에 안 내신 분들은 내년 5월에 이제 납부해야 될 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업자들, 개인 사업자들은 좀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사업자들은 그 사업 자체가 어쨌든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금 신고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좀 더 있어요.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대리인들을 다 계약을 하고 업무 수임을 맡기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개인들은 세무대리인이 없죠.